한동안 조용했던 서해 바다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조업철을 맞이하여 하나둘 기어나오기 시작한 중국 어선들은 어느덧 엄청난 수로 불어났고, 이들은 마치 한국의 영해를 자신들의 바다인양 헤집고 다니며 어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요 근래 크게 늘어난 중국 어선들의 수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구체화되면서 비례하고 있다며, 이들이 나타난 이유가 단순 조업 목적이 아닐 것이라는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애꿎은 한국 어선들 역시 깡패처럼 몰려다니는 중국 어선들의 횡포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등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보다 못한 국방부는 마침내 이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궁극의 무기를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사거리만 50km 레이더에 감지조차 되지 않는 이 엄청난 무기 앞에 중국에선 어선뿐만 아니라 해군과 주요 언론인 황구시보마저 경악하고 있는데요. 지금껏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이 비밀 무기의 정체가 무엇이고, 지난 12일 부산 앞바다에서 이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부산 남영제도 인근 16.7km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해 일본 대마도로 밀출국을 시도하려다 체포됐는데요. 당시 이 남성은 항해 중 고무보트 선회기가 고장나면서 표류했고, 이후 근처를 지나던 어선에 발견되어 해경에 의해 신고됐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 남성은 신원 확인 중 중국인으로 밝혀졌고, 출입국 관리법 위반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부산해양경찰서로 인계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부산경찰서는 그가 2018년경 방문 취업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비자가 만료되자 대마도로 밀항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언론에 통보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어민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 중국인은 바다 한가운데서 누군가와 접선하려는 듯 같은 장소에서 오랜 시간 대기했고, 한국 어선이 접근하려 들자 서둘러 현장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비자가 만료됐다면 중국으로 돌아갔지 굳이 일본으로 밀항을 하려는 이유도 석연치 않았고, 이에 일각에선 그가 간첩행위 등 다른 목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염탐하려 시도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이는 최근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중국 어선들과 교묘하게도 시기가 겹치고 있습니다. 중부해양경찰청 서해 5도 특별경비단에 따르면 바로 하루 전인 11일 소청도 근해 해상에서 특정 해역을 침범해 고속으로 도주하던 중국 고속보트 한 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납포해 인천 전용부두로 압송했다고 밝혔는데요. 납포된 고속보트에는 총 2명의 중국인과 함께 OT 추진기와 250마력 선회기 2대 등 어선에선 발견되지 않는 부속품이 장착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납포 당시 어획물이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신문에 대해 조업 전에 들켰기 때문이라 답변하는 등 이들이 평범한 어선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서해 5도 특별경비단 측은 최근 중국 어선들이 대형 모선을 기점으로 남과 북해역을 오가며 치고 빠지기식으로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고, 이에 해군과 더 긴밀한 협업 및 작전을 진행했으며, 올해 들어 이 같은 고속보트를 3번째 납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한국의 영해를 침범한 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지만, 최근 어민과 해경의 목격담에 따르면 이들의 행동과 조직력이 과거의 모습과 크게 달라졌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중국 어선들은 중국 바다의 환경오염 때문에 어장으로서의 가치가 사실상 바닥난 상태고, 때문에 오직 해산물 조업을 위해 원양어업을 적극 늘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2013년 원양어업 기지인 하이난 소재 항구 도시를 찾은 시진핑이 더 큰 배를 만들어 더 먼 바다로 가서 더 큰 고기를 잡아오라고 어민들의 조업을 독려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으나 중국의 오염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 사실인데요. 정상적인 국가라면 양식 사업을 권장해 생선 수급량을 높이는 게 보통이지만, 중국의 무분별한 환경오염으로 오급수가 중국의 강과 호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이고, 미생물도 싸그리 전멸할 수준이니 바다를 정화하기보단 비교적 청정한 한국의 영해에 와서 불법 조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국 어선들의 목적은 단지 이처럼 생존이라는 순수한 이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진핑부터 시작해
정부 차원에서 불법 조업을 부추긴다는 의혹은 동남아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이래 현재 서방 국가에서도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는 민간 어선단으로 주변국을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며 기회가 생긴다면 언제든 중국은 침공의 명분으로 민간 어선단을 희생시킬 준비를 갖춘 상태입니다. 실제로 자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대에 대해서 민간인을 주체로 한 집단을 투입해 외교적으로 압박을 넣는 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수법으로 현재 이는 중국 어민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군에 가입시키는 해상민병 제도로 발전됐습니다. 따라서 중국 어선들은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나 전시 상황에 타국의 어선을 공격한다든지 간첩과 같은 정보원 역할을 맡게 됐는데요. 중국과 영토 분쟁 중에 있는 일본과 남중국해 국가들은 중국 어선과의 충돌을 우려해 군함과 해상방어 무기를 적극 배치 중에 있으며 때문에 비교적 방어가 허술한 서해 연안이 주이동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한국의 방어 능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방사청은 갈수록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침범에 경종을 울릴 만한 놀라운 무기를 공개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LI 지넥스1에서 개발한 유선유도 어레인 이 무기는 2009년 3월 탐색 개발을 시작하여 2012년 말 체계 개발에 돌입 비로소 2018년 6월에 운용 시험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길이 6.5m 중량 619kg에 최고 속도가 60노트로 알려졌으며 무려 50km가 넘는 사거리도 믿기지 않지만 전체 구간에서 유선 유도가 가능하다 하니 말 그대로 미친 성능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무기의 이름은 바로 범상어 중어래. 대한민국 해군의 공격력을 대표할 차세대 신무기로 알려졌습니다. 대략 400가 넘어가는 어뢰도 상당한 파괴력을 자랑하지만 21인치에 달하는 범상어 중어뢰는 함선 전체를 지지하고 있는 용골 밑에서 터질 경우 그 어떤 대형 함선이더라도 한 방에 두 조각 낼 수 있고 중형급 이하의 군함이라면 공중에 붕 뜰 정도로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어뢰는 50km 넘는 상상 이상의 사거리를 갖고 있으므로 이는 다시 말하면 서해 어디서든 중국 어선과 군함들을 몰래 격침시키는 등 소위 암살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막대한 사거리의 비결엔 바로 유도 케이블의 획기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범상어 중어뢰에는 한국 해군이 기존에 사용하던 SUT 모드 E와 같은 통상적인 케이블이 아닌 물속에서 부유 능력이 뛰어나 무게로 인한 처짐 현상이 없는 광섬유 케이블이 사용되어 획기적인 사거리 증대가 이뤄질 수 있었는데요. 또한 추진 체계에 리튬 배터리 기반인 전기 모터가 사용되어 사출음이 없어 은밀성을 대폭 높였고 전기 모터 특유의 섬세한 스피드 컨트롤 기능으로 조향성은 물론 중간 유도 과정 그 어디에서든 자유자재로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목표물을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표적 추적 시스템도 갖췄다 하니 이는 다시 말하면 제 아무리 방향 전환이 빠른 어선이든 고속정이든 범상어 어뢰에 타겟이 된 이상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의미했죠. 한국은 그동안 중국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 박경조 경사 사건, 이청호 경장 사건을 비롯해 굵은 사건들이 많았고 게다가 수시로 NLL을 넘나들며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도 빈번했는데요. 심지어 NLL 한복판에서 조업을 한다거나 군사분계선 한가운데인 한강하구에서까지 불법 조업을 저질러 유엔 군사령부가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해 민정경찰을 투입하는 등 그 정도가 과감해지자 방사청은 오랜 시간 영해 방어를 위한 무기 개발에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상어 어뢰의 개발로 중국 해군은 물론 그동안 한국에 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황구시 보조차 발작하는 것을 보면 한국 방사청이 또 한 번의 역사적인 쾌거를 이룩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에 많은 교훈을 줬습니다. 주로 각국의 인구와 최신 무기 보유량, 국방비 지출을 기준으로 전 세계 군사력을 평가했던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순위가 실제 전쟁에서는 의미 없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글로벌 파이어파워 군사력 순위에 한 가지 지표를 더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도입 시 대한민국이 중국도 넘어서 전 세계 23위의 군사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파이어파워 군사력 순위에서 큰 격차를 보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이 지표를 기준으로 하면 예상보다 적은 격차를 보여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2년 넘게 버틸 수 있는지도 설명이 됩니다. 그 누구도 개전 초기에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2년 넘게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개전 당시였던 2022년 기준 러시아는 세계 군사력 2위였고 우크라이나는 20위나 미친 22위였으니까요. 최근에는 전쟁이 워낙 장기화되고 있는 탓에 물량에서 앞서는 러시아에게 전황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모양새지만 전쟁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 무기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탓에 무기가 곧 전쟁의 승패를 가늠한다는 일각의 편협한 인식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실상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군사력 격차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건 현역 병력을 제외한 예비군과 중군사 병력이 큰 역할을 해줘서라고 전 세계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의 반 이상은 예비군과 중군사 병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그들은 전쟁 초창기 러시아의 진군을 막아내고 반격할 때 큰 역할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제2의 죽음의 숙녀라고 불리던 여성 저격수 차콜입니다. 차콜은 암호명으로 2차 대전 중이던 1941년 자원 입대해 309명의 독일군을 하늘로 보낸 우크라이나 출신 저격수인 류드밀라 파블리첸코의 별명에서 따와 죽음의 숙녀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SNS에 의하면 차콜은 2017년 남동생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우크라이나 해병대에 입대했으면 친러 반군 세력과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싸우다가 2022년 1월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비군 신분으로 일상생활을 하던 차콜은 러시아가 침공하자 다시 사선에 섰고 정확한 전공을 밝히진 않았지만 적지 않은 러시아군이 그녀의 검지에 의해 유명을 달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차콜뿐 아니라 한때 화제가 되었던 해외 의용군도 상당수는 예비군들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법적 문제 등을 비롯해 여러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대위도 그중 하나였고 캐나다의 전설적인 저격수 왈리의 경우 러시아 지휘관들을 벌벌 떨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러시아군을 상대로 선전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전쟁이 워낙 장기화돼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동안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이던 미국도 긴급 군사 지원에 나서는 등 예비군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반면 러시아군의 상황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대부분의 러시아군은 어린 징집병들이었으며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이 왜 우크라이나에 왔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러시아군의 사기 저하는 당연했는데요. 이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는 러시아군은 실수로 아군에게 포격을 가하거나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거나 심지어 무기를 우크라이나군에 가져다 바치며 항복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러시아도 그동안 각종 선전을 통해 병사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후방에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된 상태로 투입하고는 있기는 한데요. 그러나 애초에 전쟁의 명분 자체가 없다시피 한 데다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터졌는지 소문으로 다 들었기에 여전히 많은 러시아 청년들이 입대를 피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확한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들까지 현혹해서 입대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한국 남성도 있었기에 당시 국내에 많은 충격을 줬었는데요. 이러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례를 통해 전문가들은 국가의 군사력을 평가할 때 장비의 성능과 가용성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각 병사가 받는 훈련의 질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병사들이 전역하고 나서 구성된 예비군과 중군사 조직 규모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이전까지의 군사력 지표에 서는 현역만을 군 병력으로 집계했던 것을 이제는 예비역 등 즉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까지 포함해 군 병력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주얼 캐피탈리스트는 각국의 군병력을 다시 집계해 순위를 정했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지표에 대해 설명하자면 현역과 상비군은 동일한 의미이며 예비군은 일반 시민이 주 병력이 되어 전쟁 및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그 외 긴박한 상황에 병력을 추가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선발 또는 임명된 시민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군사 조직입니다. 중군사 조직은 유사군이라고 하며 국가의 정식 군대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군에 준하는 무장과 조직 체계를 갖추고 군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으로 국경수비대, 보안군, 전투경찰, 정치국원 등 국가마다 매우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군사 조직의 일반적인 형태를 정의하자면 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며 국방부 등 군사행정조직 휘하에 놓여 있지 않고 내무부 등 별도의 행정부 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정규군과 병행되어 있을 경우 군과는 별도의 편제를 갖추고 독립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군사력을 비교할 때 예비군까지는 군병력으로 볼 때가 많지만 중군사 조직까지 그 의미를 확장한 경우는 보기 드문데요. 중군사 조직 수치가 각국에 적용되자 여태까지 알던 군사력 순위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우선 헌역 병력으로만 보자면 중국이 285여 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55, 550명으로 2위를 차지한 인도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현역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순위에서 100만 명이 넘는 현역병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과 인도에 이어 미국이 388명으로 3위에 이름을 올렸고 북한이 280명으로 4위, 그 뒤로 러시아가 14명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에 의하면 군부 정권 또는 독재 정권이 통치하는 국가일수록 현역병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인도의 경우 워낙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확실히 정권을 잡기 위해서 현역 병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비군이나 중군사 조직은 차후에 반란이나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잘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예외인데 대부분 직업 군인이고 높은 임금은 물론 사람들의 존경도 많이 받아 선호되는 직업이기에 전역하지 않고 현역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역 기준 60만으로 7위에 올랐는데요. 전 세계 탑 10인이 절대 낮은 순위가 아니지만 우리의 예상보다는 조금 낮네요. 하지만 진짜 순위는 이제부터입니다. 현역 병력에서 예비군 병력만 추가돼도 그 순위는 완전히 뒤바뀌는데요. 10위는 이란으로 현역과 예비군 병력을 합쳐 120만 명, 9위는 170만 명인 파키스탄, 8위는 200만 명인 북한입니다. 다만 북한의 경우는 말이 예비군이지 현역 생활이 워낙 긴 탓에 예비군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훈련도 안 하는 것으로 알려졌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7위는 210만 명인 미국으로 현역 병력의 질이 우수해 예비군이 필요 없을 뿐더러 현역 입대 시 예비군이 되려면 8년 이상 복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은 모병제 국가 특성상 현역으로 입대를 안 한 사람이라도 본인이 지원 시 예비역으로 입대해 주말이나 휴가철에 훈련을 받는 식으로 복무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이죠. 6위가 바로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현역으로는 순위권에 못 들던 나라가 예비역까지 합하니 220만 명이나 된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어서 5위는 320만 명인 중국이고 4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인데 360만 명으로 우크라이나보다 140만 명이 많지만 국토나 인구 대비 생각보다 많지는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예비역들은 모두 우크라이나로 가는 건 아니기에 사실상 예비역까지 거의 모두 동원 중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왜 버틸 수 있는지가 설명이 가능하게 되지요. 3위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예비역까지 포함 시 380만 명이 됩니다. 예비군 포함 시 중국이나 러시아보다도 많게 되는데요. 2위는 세계 인구 1위인 인도로 510만 명이고 1위는 다소 의외겠지만 베트남으로 580만 명이나 됩니다. 베트남이 이렇게 많은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실 수 있지만 베트남에서 군인은 지역 산업과 유착이 심해 많이 해먹을 수 있는 직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입대해서 짧은 기간이라도 복무하려는 경우가 많은 건데요. 참고로 베트남은 인구가 1억 가까이 돼 징병제임에도 우리나라와 달리 안 가려면 안 갈 방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예비역이 많다는 건 앞서 말했듯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 해야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와 정반대인데요. 현역병은 말할 것도 없고 부사관들도 사회 일반보다 임금이 적은 편에 속해 경제적 이득만 보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2위인 것은 대한민국이 징병제 국가인데다 20대 남성 대부분이 징집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이들 대부분이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응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역 사병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 최근 큰 문제가 되었던 군내 각종 사고들과 같은 불행한 일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들은 군사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으로도 우리의 미래기도 하니까요. 방금 보신 올해 순위는 예버군까지만 포함시킨 건데 중군사 조직까지 포함되었던 2022년 순위에 서는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1위도 역시 베트남으로 1,522영명을 기록했는데요. 경찰 등의 중군사 조직들도 워낙 비리가 만연한 탓에 선호 직종이라 되기만 하면 갑질하면서 이것저것 해먹기 좋아서입니다. 2위는 7,769영명인 북한으로 워낙 국가 통제가 심해 중군사 조직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이들은 북한 주민들의 통제가 목적이라 전투력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3위는 대한민국으로 6,712,500명으로 기록되었는데요. 단 이때 순위는 작년을 끝으로 폐지된 경찰청 의무경찰과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이 포함된 거라 현재는 이보다 규모가 줄었다고 봐야 합니다. 참고로 이 순위에서 경찰특공대는 중군사 조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시에는 경찰도 대부분 군 동제를 받기 때문에 경찰특공대 역시 사실상 중군사 조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4위는 537,500명을 기록한 인도, 그 뒤를 이어 중국이 45영명으로 5위를 차지했는데요. 6위는 3,568영명의 러시아, 7위는 233,50명을 기록한 미국이지만 미국은 중군사 조직을 비공개하고 있어 실제로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후로 8위의 브라질, 9위의 대만, 10위로 파키스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중군사 조직까지 포함 시 대한민국이 중국과 비교해 병력면에서 최대 270만 명까지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전시가 되면 중국은 더 많은 병력을 징집할 거고 우리도 저 중군사 조직으로 분류되는 인원이 전원 전투에 적합한 인원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인력들보다는 나을 건 분명하고 그 규모가 수백만 단위란 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이 예비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와 체계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므로 우리 군도 최근 불거졌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 현역이든 예비역이든 우리 군과 나라를 앞으로도 더욱 사랑하고 더 지키고 싶어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전투력이기 이전에 이 나라의 장래기도 하니까요. 한국의 잠수함이 현재 해외에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이 인도 정부가 추진한 7조 원 규모의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를 포기할 전망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인도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잠수함이 타국의 잠수함들보다 성능이 우수해 유력한 후보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국이 갑작스럽게 수주를 포기한다고 알려지면서 인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한국의 많은 네티즌들은 인도 잠수함 사업 수주를 포기한 것이 한국에 굉장히 잘된 일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이 7조 원 규모의 인도 잠수함 사업을 포기한 배경은 무엇이고 오히려 한국 네티즌들은 왜 이 소식에 기뻐하고 있는 것인지 2015년 1월 프랑스 굴지의 항공기 메이커 다소 데솔트는 인도 정부와 전투기 거래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이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다소는 인도가 요구한 전투기 사양이나 구매 조건과는 동떨어진 엉뚱한 제안을 들고 나왔는데요. 견적서에 제시한 금액도 인도 측 조건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실상 판을 엎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MMRCAMEDIUM 멀티롤 컴뱃 에크래프트 프로그램을 진행해 세계 전투기 메이커 사이에서 큰 손으로 떠올랐습니다. 인도가 사업 공고 당시 밝힌 전투기 도입 규모는 총 126대의 옵션 물량 63대까지 합하면 총 189대의 엄청난 물량에 달하면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전투기 제조사들이 달려들어 인도 사업을 따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결국 프랑스 다소의 라팔이 2011년 최종 승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후 인도와 프랑스는 4년 넘게 협상을 질질 끌다 2015년 4월 결국 협상 결렬 사업 파기를 선언하고 돌아섰습니다. 다소는 무슨 이유로 이 사업 수주를 걷어찬 것일까요?
협상 테이블에서 비상식적인 조건을 들이밀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인도였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다쏘의 전투기 126대 중 108대는 인도 힌두스탄 항공 HAL이 기술을 도입해 생산하고 힌두스탄 항공 HAL 생산 물량의 납기 품질 보증도 프랑스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을 내놓은 것입니다. HAL은 세계 항공업계에서 악명 높은 인도 국영 항공기 제작사인데요. 이렇다 할 기술력이 없는 데다 사내 부정부패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런 전력이 있는 HAL이 생산하고 심지어 인도 현지에서 제작된 부품을 장착한 라팔 기체에 대해서도 다쏘가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투기 국산화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이전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다쏘가 판을 엎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인도 해군이 추진하는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도입 사업인 P-75I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인도는 1997년 프로젝트 75 구상으로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 6척, 재래식 잠수함 18척 등 24척의 잠수함 도입을 뼈대로 한 국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재래식 잠수함 도입 사업 1단계로 프랑스 나발그룹 네이벌 그룹의 스콜페네스 CORPEN 2급 잠수함 6척 기술 도입 사업 형태를 인도에서 건조 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참여한 것은 해당 사업의 후속 물량 6척 수주전인데요. 인도는 요구사항으로 수중에서 오랜 기간 작전할 수 있는 공기분류 추진체계 AIP 시스템을 탑재한 잠수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IP 기술이 탑재된 재래식 잠수함은 물 밖으로 나와 디젤 엔진을 재가동할 필요 없이 동력을 얻어 잠항 기간을 3배가량 늘릴 수 있습니다. 잠수함 6척을 건조하는 비용으로 약 7조 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세계 유수 잠수함 메이커들이 사업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먼저 1차 사업을 수주한 프랑스 나발그룹이 쇼트핀 바라쿠다, 블록이레이 모델을 제안했고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은 216형, 218형 잠수함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나반티아는 자국 해군에 납품한 S80 모델을, 러시아 국영무기 수출업체 로소보넥 소퍼트는 아무르 1650형 잠수함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우조선해양도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개량한 DSM-23000 모델을 내놓았는데요. 그러나 프랑스의 잠수함은 척당 건조 비용이 3조 원을 넘어서 가격 경쟁력이 없었고 독일은 216형과 유사한 함정을 건조한 경험이 없어서 발목을 잡혔습니다. 또 스페인은 자국 해군에 인도한 잠수함의 치명적인 설계 결함 문제가 발견돼 수주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중국이 너무나도 많이 카피해간 탓에 인도에게는 그닥 매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후보들의 수주 가능성이 낮아진 가운데 한국의 DSM-3000은 재래식 잠수함 중 가장 독보적인 성능과 가격으로 인도 정부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한국이 인도 잠수함 사업의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DSM-3000은 다른 모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고성능 제품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통해 검증된 선체,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이용한 AIP 시스템, 경쟁 모델 중 유일한 수직 발사관 모듈을 갖춘 재래식 잠수함계의 명품입니다. 인도는 P-75I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을 탑재해 자국산 브라모스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운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를 충족할 모델은 SLBM 탑재 설계를 완료한 DSM-3000이 유일합니다. 인도 측이 제시한 척당 1조 원 정도의 가격을 맞추면서 이처럼 높은 사양을 갖추기란 쉽지 않은데 한국이 이를 입증해내면서 전 세계 군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특히나 최근 한국은 AIP 성능을 기존 대비 30% 극대화시킬 수 있는 디젤 계질 촉매 개발까지 성공하며 원잠을 갖지 못한 국가들에게 최고의 잠수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도 원잠을 도입하기 전에 한국 잠수함 구매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인도 잠수함 사업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인도 정부가 너무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하나둘씩 사업을 떠나며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제 유력한 후보인 한국을 비롯해 남은 후보들도 모두 이 사업을 포기할 것으로 전해지며
인도 잠수함 사업이 전면 취소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스웨덴의 사부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불균형을 이유로 공식 입찰이 나오기도 전에 입찰 거부를 표시했고, 프랑스와 독일 회사를 포함하여 경쟁 중인 다른 업체들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히며 결국 한국, 러시아, 스페인만 입찰 후보에 남게 됐었는데요. 그러다 경쟁 후보가 모두 빠지면서 한국이 최종 선정될 유력 업체로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후보였던 한국도 이 사업을 포기할 것으로 전해지며 인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7조 원 규모에 달하는 인도 잠수함 도입 P-75I 건조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사업 재개가 늦어진 데다 사업성이 떨어져 수주가 유력했던 대우조선도 입찰에 불참한다는 것인데요. 대우조선은 인도 잠수함 프로젝트 사업성이 매우 떨어지는 모양이라며 내부 검토를 거쳐 사실상 더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계약 조건과 관련해서 인도가 상당한 기술 이전을 요구했으며 기술 이전에 관한 상세 규정도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메이드 인 인디아 메이드 인 인디어 인도 제조업 육성 정책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해외 협력업체 선정 후 해당 업체가 인도 국내 조선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인도 현지에서 기술 이전 방식으로 잠수함 6척을 건조하는 순서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인도는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부품 국산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AIP 등 첨단 기술의 60% 이상을 인도 조선업체에 이전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구현한 국산화율이 76%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내 잠수함 기술을 전부 이전하라는 요구에 가까운데요. 향후 인도가 세계 잠수함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게다가 품질 보증에 관한 계약 부분도 면밀히 살펴야 하는데요. 이전에 프랑스에게 갑질을 했던 것처럼 인도는 자국산 부품을 사용해 인도에서 건조하는 인도산 잠수함에 대해서도 오히려 해외 파트너사에게 품질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도 내 건조 일정 지연 시 해외 파트너사에 부과되는 페널티 또한 너무나도 가혹하며 파트너사 입장에서는 책임은 크나 정작 인도 내의 건조 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이 거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인도 방위산업의 정밀성, 사업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면 한국 조선업체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지나치게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것인데요. 그래서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 또한 최근 인도 잠수함 사업 입찰에 대해 불참을 선언하며 극적인 수정 없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세계의 어떤 해군도 인도가 찾고 있는 종류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잠수함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경쟁사인 러시아가 인도 잠수함 프로젝트를 포기한 건 마찬가지로 건조 조건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입찰 재개가 늦어지면서 현재는 프로젝트가 거의 멈춰있는 상태라 사업 재개가 불투명한데요. 해당 사업은 지난 4월 입찰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인도 내 코로나 확산 여파로 지연되다 작업 재개가 늦어졌습니다. 앞서 인도 국방부는 이 사업에 제안 요청할 FP 답변 제출 기한을 12월 말로 연장했으나 이에 응할 업체는 전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국내 군수업체가 해외에서 아무리 대규모 사업을 수주해도 첨단 군사 기술을 외국 조선업체에 고스란히 넘기는 것은 자살행위라며 마치 첨단 IT 기술을 해외 업체로부터 카피 혹은 해킹한 후 세계 IT 시장에서 저가 공세로 해외 시장을 빼앗아가고 있는 중국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네티즌들도 이런 무모한 사업은 당장 포기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의 조건이 너무 무리였어요. 상당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정말 독이 든 성배를 피했네요. 항상 이런 계약은 주의해야 합니다. 잘했네요. 인도뿐 아니라 어떤 거래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다. 국익을 잃지 않는 합리적 선이 잘 지켜지길. 이건 뭐 찐빵 한 봉지 사면서 레시피, 재료에 속까지 내놓으라 하는 데다 자기가 직접 만들어 먹다가 식중독에 걸리면 그것까지 책임지라는 식이다. 기술을 날로 먹으려고 하는 국가는 빠르게 손절하는 게 정답입니다.
서로 날로 먹으려고 하는 인도와 프랑스가 힘을 합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제 한국의 잠수함 기술 수준이면 저런 조건이 아니어도 충분히 수출 가능하다. 오히려 인도가 사업 조건을 다시 바꿔 한국에게 역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뿐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포함 방산 수출 상담하는 국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듯. 단호함을 보일 때는 정말 단호하게 해야 한다. 이번 일로 인도든 인도네시아든 인도 들어가는 나라랑 뭐 하는 거 아니라는 교훈을 깨달은 것 같다. 등 인도 잠수함 사업 취소에 대해 잘한 일이라는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해군 함대를 3배 규모로 확충하려 한다는 소식이 중국과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시아 군비 경쟁의 판을 한 번에 뒤바꿀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오는 2030년까지 신규 함대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신형 스텔스함, 탄도 요격이 가능한 호위함, 합동 화력함 등으로 규모를 지금의 3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더구나 이전까지 상상도 못했던 초강력 군함을 다수 배치하겠다고 밝히자 한국의 이 같은 계획이 현실이 되면 한국이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 아시아의 균형이 요동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은 지금 한국의 해군 전력 확대를 두려운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처럼 기존 해군의 전력을 완전히 뒤엎어 막강 해군으로 거듭나겠다는 혁신적인 계획을 발표하자 가장 긴장한 건 일본이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서방 동맹의 선봉에 서려 했는데 글로벌 방산 무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한국이 해군 전력마저 강화하자 긴장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중국 역시 한국의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정조대왕함의 성능이 상상 그 이상으로 알려지자 한국이 본인들의 군함을 베꼈다며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두려워할 한국 해군의 전력 증강 계획은 무엇이고 중국과 일본이 두려워하는 핵심은 무엇인지 중1 해군 제독들이 절망한 이유.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1998년 취역한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의 취역을 시작으로 일본에 비해 열세에 있었던 한국 해군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한국은 자체적인 함대공 능력을 보유한 2척의 대형 수송함과 3척의 이지스함, 6척의 구축함과 7척의 신형 호위함이 실전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해군력 발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신형 군함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2024년에는 도산 안창호급 배치 2 잠수함의 1번함이 진수됩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수직 발사관의 수를 10발로 늘렸습니다. 이 잠수함은 우리 해군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줄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총 3척이 건조될 예정인데 목표가 달성되면 우리 해군은 총 6척이 도산 안창호급 48발의 SLBM 발사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2025년에는 2척의 울산급 호위함 배치 3화, 정조대왕급 구축함 2번함, 도산 안창호급 배치 2의 2번함이 동시에 진수되고 2026년에는 울산급 배치 3의 마지막 6번함과 도산 안창호급 배치 2의 3번함이 진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해군의 구형 함정들은 신형으로 교체되고 이후 건조될 함정들은 우리 해군의 신규 전력이 될 것입니다. 2027년에는 2척의 울산급 배치사와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마지막 함정이 진수될 예정입니다. 울산급 배치사는 우리 해군의 차기 호위함입니다. 만재 배수량은 기존 대비 더 키우고 이 밖에도 완전전기 추진, 고출력 레이저 무기 탑재 등 더 다양한 전력 탑재는 아직까지는 비밀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8년은 우리 해군의 역사가 다시 씌어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정조대왕급 구축함 3척이 완전히 취역하면서 대한민국 해군이 이지스함 6척 체제를 완비할 뿐만 아니라 한국형 구축함 KDDX 1번함이 진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구축함 KDDX는 경하 6,000톤, 만재 8,000톤 고도의 스텔스 설계와 완전 전기 추진, 통합 마스트 등이 적용된 완벽한 미래 함정입니다. 그리고 2030년 울산급 배치사의 마지막 5, 6번함이 취역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형 항공모함의 본격 건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러니 중국과 일본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한국 해군이 이렇게 대함대 건설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특히 정조대왕함이 자신들이 건조한
13,000톤급의 이지스함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은 한국이 중국의 자랑인 55급 구축함을 한국이 베꼈고 그렇게 베껴서 만든 정조대왕함은 과무장되어 있다 고 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정조대왕함의 자체 기술로 수직 발사대를 건조, 탑재한 것은 물론 대형 미사일들을 통합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고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에 노골적으로 경계심을 표출했습니다. 참고로 정조대왕함의 수직 발사대는 미국에서 이전받은 발사대가 아니라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 탑재한 KVLS-1, KVLS-2가 주력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이 수직 발사대가 베일에 쌓여 있어 어떠한 무기 체계를 운영할지 알 수 없다며 이렇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조대왕함에 있는 KVLS-2는 850 직경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런 대형 사이즈의 수직 발사대를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자체 개발했다. KVLS-2가 이전 발사대에 비해 면적이 80% 이상 커졌다. 이는 평균적인 사이즈보다 더 큰 사이즈의 미사일 장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속내는 한국의 정조대왕함의 수직 발사대의 사이즈가 전보다 커졌다. 여기에는 탄도미사일은 물론 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탑재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미 러시아에서 도입한 기술로 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다. 이를 지대함, 함대함, 함대지로 바꾸려 하고 있다. 한국의 야심을 경계해야 한다. 더구나 미국은 대한민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정조대왕함에 SMU까지 판매했다. 그런데도 한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LSAM 해상형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10년 내에 한국이 중국을 능가하는 방어 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조대왕함의 성능과 탑재 무기들의 면면을 심층 분석한 티가 납니다. 또한 중국 언론들은 미국이 아직도 710급 수직발사관 개발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이 850급 수직발사관을 개발한 이후 한국이 두 번째로 850급 수직발사관을 개발한 국가가 되었다며 한국의 저력을 놀라워했는데요. 중국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2014년 850급 수직발사관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왔고 자랑으로 여겨왔는데 한국이 곧바로 넘어버렸으니 당황스러울 만도 합니다. 무엇보다 정조대왕함이 운용하는 수직발사대는 무려 104개, 중국의 난칭함은 112개를 운용하고 있는데 정조대왕함은 난칭함에 비해 배수량이 작은데도 중국과 대등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놀란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또 하나 놀라워한 점은 미국이 조선업 쇠퇴로 자국 내에서 군함을 건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자 한국에게 군함 건조를 의뢰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빨리 군함과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빨리 만들기로 치면 중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한국이 정조대왕함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무려 17개월 만에 완성했다며 이러한 건조 속도는 중국과 비교해도 빠른 것이다. 미 해군이 부족한 군함을 보충하기 위해 한국의 건조 능력을 끌어들이면 미 해군의 군함 건조 속도는 무섭게 빨라질 것이라고 한국이 미 해군을 보조할 수 있다는 점을 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정조대왕함이 갖고 있는 한국 자체 기술의 수직 발사대와 한국의 무서운 군함 건조 능력과 세계 제1의 건조 속도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국 무기 별것 없다며 폄하하기 일쑤였는데 이처럼 올해 들어 중국 언론들의 논조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이 무섭게 성장했으니 경계해야 한다. 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 언론들은 이렇게 정조대왕함을 심층 분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역시나 헛소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여기저기서 끌어온 것을 통합하는데 능한데 중국 난창함도 베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조대왕함의 출현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베끼기에 능한 한국 해군은 앞으로 중국 해군의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다. 고 이런 중국의 망언에 대해 한 한국 네티즌은 보다 못해 이런 댓글을 달아 중국의 망언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베끼려면 좋은 걸 베끼지. 우리가 왜 중국 걸 베끼겠냐? 한국이 중국의 군함을 절대 베낄 리 없는 이유는 다음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국가주도 조선업 굴기를 앞세워 싼 값의 노동력을 투입해 많은 수주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산 선박들이 잇따라 사고와 결함을 일으키자 오죽하면 최근 호주에서는 중국산 선박 운항 금지 명령까지 내려졌는데요. 이처럼 중국 조선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자 일감이 떨어졌고 결국 중국 정부는 조선소들의 수십 척씩 군함을 건조하는 일감을 나눠주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55형 구축함도 그때 건조된 것입니다. 중국은 2년 만에 55형 구축함 5척을 진수시켜 얼마나 속도전을 벌인 것인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은 군함을 하나 건조하면 2년여의 시간을 두고 다음 군함을 건조합니다. 2년여의 시간 동안 군함의 결함은 없는지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주고 결함을 살피는 일이란 거의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 불량 군함이 서해에 널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 2106년 림팩 훈련 때였습니다. 중국은 당시 자신들의 이지스함 52C를 가지고 참가했는데 중국의 52C 전투함은 가상 전투에서 그만 명중률 30%라는 처참한 성적을 받고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52C 이지스함을 보완한 52D함은 2017년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 당시 며칠간 기관 고장으로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어선도 기관 고장으로 이렇게 표류하는 일은 드문데 한국과의 함정이 이런 수준이라니 눈물 없이는 보기 힘든 중국의 최신 뗏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데 무슨 한국이 중국 군함을 베껴서 이지스함을 만들겠는지 중국 네티즌들의 망언은 무시하는 게 정답입니다. 최근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무력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되자 노후화된 전투기를 교체하고 공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 1조 4,300억 원을 들여 12대의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필리핀의 전투기 도입 사업에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B와 스웨덴 사부 JAS-39EF 그리펜 엔지의 2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 필리핀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정보 제공 요청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KF-21의 주요 성능과 주요 판매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는 뜻으로 2파전 양상을 보이던 필리핀 전투기 도입 사업이 한국, 미국, 스웨덴 등 3파전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필리핀은 그동안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과 스웨덴 사부 JAS-39 그리펜 등에 대해 납기일을 맞출 수 있는가, 가격은 또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수많은 문제들을 고려해 봤을 텐데 딱히 조건이 맞지 않았는지 한국의 KF-21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민 것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FA-50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한국으로부터 FA-50 구매해 그 어떤 나라보다 중요한 자원으로 운용 중인 필리핀의 KF-21 정보 제공 요청서 공개 요청,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미래의 KF-21은 어떤 첨단 기능을 탑재할 예정인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자국의 다목적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스웨덴의 전투기 외에 새로운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양산을 개시했고 2026년 말 한국 공군에 인도할 예정인 KF-21 보라매입니다.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애시아는 필리핀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KF-21의 정보 제공 요청서를 공식 요청함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필리핀에 보낼 정보 제공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다. 필리핀은 1조 4,300억 원을 들여 12대의 신형 전투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으로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B와 스웨덴 사부 JAS-39EF 그리펜 엔지의 풀옵션 구매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플랜 B를 모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KF-21 블락2의 경우 1,3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KF-21은 전투기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즉 스텔스 성능을 나타내는 레이더 반사 면적 RCS은
경쟁 기종인 라팔보다 작습니다. 반면 대당 가격은 경쟁 기종보다 3,040%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이나 스웨덴에 비해 동급 최강의 가격 경쟁력을 가진 것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B는 찾는 나라가 많은 게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지금 계약을 한다고 해도 필리핀이 이 전투기를 언제 받아볼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지금 계약해도 2030년까지 도저히 받아볼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JAS-39EF 그리펜엔지의 경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게 최대 단점입니다. 반면 KF-21은 4.5세대 전투기들 중에서 가장 스텔시한 디자인을 갖추고 장거리 사격 능력인 미티어 미사일 공중 사격까지 성공했으며 세미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전투기입니다. 또한 KF-21 블락2는 2028년 완성 예정입니다. 만일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KF-21의 첫 해외 수출은 필리핀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필리핀의 행보를 가장 주시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만일 필리핀에 한국으로부터 KF-21을 구매해 남중국해 방어에 사용한다면 중국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필리핀 공군이 주전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종은 2010년대 한국에서 도입한 12대2 FA-50 경전투기인데요. FA-50 운용 경험을 통해 필리핀은 이미 한국산 전투기의 성능과 사후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뢰가 있는 상태인데요. KF-21의 필리핀 수출 현실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KAI는 KF-21 보라매를 3가지 버전으로 개발할 계획인데요. 계획된 모든 버전이 완성될 경우 각종 파생형 개발로 보라매 전투기의 수출 가능성 및 추가 양산을 통한 공군 전력 증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버전은 KF-21 EA-ELECTRONIC 어택로 미 해군의 전자전기인 보잉 EA-18G 그라울러와 역할이 유사한 전자전 전투기입니다. 핵심 임무는 에스코트 제머로 적국을 공습하는 아군 공격 비행대와 함께 동행한 후 아군 비행기들이 안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파 방해로 적 지대공 레이더나 미사일, 항공기의 탐지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KF-21SA는 수출형 버전으로 현재 수출을 협상하고 있는 어느 국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수출형 KF-21입니다. 마지막 버전은 KF-21EX입니다. 이 중에서 KF-21EX에 대해 KAI는 설계 변경을 통해 가성비와 경쟁력, 납기 모두를 잡을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KAI는 최근 해외 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KF-21EX의 설계 변경 계획을 발표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KAI가 발표한 설계 변경 계획안을 보면 한국형 5세대 전투기가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게 될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 이번 KAI의 발표는 안팎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단 한국은 미국, 유럽 등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들이 기술 개발 목표를 너무 높게 잡는 바람에 개발비가 폭증하고 있어 원래 목표로 잡았던 시점까지 개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진단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교훈을 감안해 KF-21EX 개발에 있어 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난이도 높은 기술을 일부 포기하고 대신 미국의 F-35 라이트닝 E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F-35 라이트닝 E와 같은 방식의 개발이라는 의미는 내부 무장창, 각종 센서의 매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우수한 스텔스 능력과 강력한 데이터 링크로 적에도 통신 이성 및 무인 시스템과 연결되는 네트워킹 능력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미국이나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이 목표로 하고 있는 초장기 비행 능력, 엔진 노즐의 스텔스와 적외선 신호를 감소시키는 기술 등은 채택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두고 있는 미국의 NGAD 등은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전투기를 적진 깊숙이 침투시켜 종심 침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장기 비행 능력, 엔진 노즐의 스텔스와 적외선 신호를 감소시키는 기술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격보다는 방어에 중점을 두는 한국으로서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능력일 뿐 아니라 이런 기술 때문에 개발 및 생산비가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KAI가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KAI 강구영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KF-21을 4.5세대 전투기라고 하는데 과소평가라고 생각합니다. 4.5세대 프랑스 라팔, 유럽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과 비교하면 KF-21의 성능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5세대, 즉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에 가까운 4.9세대 전투기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가격까지 4.5세대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한국이 만든 4.9세대 전투기 KF-21. 과연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 있을까요? 얼마 전 KAI는 현재 미래전 대응을 위해 연구 중인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NACS 개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KAI는 NACS 로드맵에 따라 다목적 무인기 및 무인 전투기를 개발해 유인 전투기와 함께 전장에서 운용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KF-21 보라매를 더 진화시켜 미래전에 어울리는 유무인 복합체계 공중전투기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전파 흡수 물질 RAM과 전파 흡수 구조 RAS를 사용해 5세대급 최저피 탐지 VA로 스텔스 기능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AI 컴퓨터, 고속 광역 데이터 링크뿐 아니라 레이저 무기, 국내 생산 엔진 등도 갖춰 미래 전장 우세를 위한 최적의 전투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KAI는 AI 파일럿 기술을 적용한 실제 기체를 만들어 실증 비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올해 다목적 무인기의 축소형 기체를 통해 기본 항법 및 장애물 회피 등 성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내년 다목적 무인기의 실기체로 실증을 하고 2027년께 실제 유인 전투기 및 무인기에 AI 파일럿 기술을 적용해 시험할 계획인데요. KAI의 로드맵에 따른 계획이 모두 실현되면 한국이 경험하게 될 미래의 공중전은 비교적 값싼 다목적 무인기가 자폭 및 전자전으로 적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이후 무인 전투기가 남은 방공망을 공대지 무기 등으로 공격하고 조종사가 탑승한 유인 전투기가 마무리하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열린 판버러 에어쇼에서 한국은 방산업체들은 한국 방산이 지금 얼마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가 실감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제3세계 사람들이 한국 방산업체 부스를 찾았는데 이번 판버러 에어쇼에는 유럽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이 찾았다는 후문입니다. 특히 영국, 스위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에서 많이 찾았다고 하는데요. 서유럽의 한 유력 국가는 한국 방산업체들인 지속적으로 노크에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먼저 한국 부스를 찾아와 상담을 하고 갔다고 전합니다. 이 나라는 노후화된 훈련기 교체를 검토 중인데 운용하는 전투기가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전투기여서 그에 맞는 첨단 훈련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곧 이 나라가 어디인지도 공개될 것입니다. 미국의 F-16과 프랑스의 라팔은 3세대 개량형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은 이들에 비해 성능은 뛰어난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심지어 아직 개발이 안 끝났는데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보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그중 하나입니다. KF-21이 필리핀을 시작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